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지금은 어엿한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은 제게 너무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외모에 그저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부모 덕을 볼 만큼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결혼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였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나름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개팅이나 동호회도 많이 나가보고 여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려 보려고 노력해봤는데요. 번번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니 점점 위축이 되고요. 노총각 딱지 붙은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일상은 그저 반복되는 직장 생활과 혼자만의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어느새 아이들이 유치원에 간다, 초등학교에 간다 그러고 있는데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도 부럽기만 하고 스스로가 초라해져서요. 나중엔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피하게 되더군요. 설상가상 그쯤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지 4년 만의 일이라 충격이 더 컸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아버지 장례 치르고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긴 했는데요. 천에 고아가 됐다는 생각 때문인지 마음이 참 힘들더군요. 친구들은 그런 제가 신경 쓰였나 봐요.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불알 친구였던 명진이란 놈이 저를 많이 걱정했죠. 그래서 종종 저희 회사나 집 근처까지 와서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곤 했는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금요일 밤인데 뭐 하냐고 괜찮으면 술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어차피 집에 가봐야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말 걸 알기에 선선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디 갈까 하다 자주 가던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먹었죠. 친구는 절 배려하느라 자기 와이프나 자식에 대한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고요. 회사 생활이나 야구, 요즘 돌아가는 경제 상황 같은 화제를 던져줬죠. 그런 친구의 배려가 고마운 한편으로 스스로가 또 한심하게 느껴져 씁쓸했네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고깃집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혼자서, 더군다나 여자가 고깃집을 오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는데요. 웬걸 여자가 연예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쁘게 생겼더군요. 긴 생머리에 맑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갈 정도였죠.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빈자리에 앉았는데요. 직원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저기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1인 손님은 안 받아서요. 네? 저 2인분 이상 먹을 건데 그래도 안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금요일 밤이라 단체 손님들이 금방금방 차서요. 저희가 혼자 오는 손님은 안 받고 있어요. 직원의 말에 여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때 여자와 두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쳐다보고 있던 것 같아 화들짝 고개를 돌렸는데요. 성큼성큼 발자국 소리가 점차 커진다 싶더니만 어느새 여자가 저희 테이블 마트로 다가와 서 있더군요. 저기요, 괜찮으시면 합석하실래요? 놀라서 아무 말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합석이요? 네, 제가 지금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가 한 명은 안 받는다고 해서요. 괜찮으면 좀 껴도 될까요? 저희가 상관없는데 괜찮겠어요? 남자친구분이 알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 남자친구 없거든요. 솔로예요. 그 말에 친구가 무슨 생각이선지 슬쩍 저를 곁눈질하더군요. 그러다 냉큼 의자를 옆으로 옮겨 자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럼 상관없죠. 여기 앉으세요. 용재 너도 괜찮지? 나야 친구의 말에 어설프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여자가 제 옆에 앉은 뒤 생긋 웃으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전 고장난 로봇처럼 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죠. 회사 동료 외에 여자와 대면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친구가 다시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삼겹살 2인분 더 주문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먹은 건 나중에 따로 계산해 드릴게요. 에이, 안 그러셔도 돼요. 전 유부남이지만 용재 이 자식은 솔로거든요. 용재 이 자식은 그쪽이 마음에 든 것 같은데 삼겹살 정도는 자기가 사겠죠. 안 그래요? 갑자기 훅 들어온 친구의 말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여자가 휘둥그레해진 눈으로 절 쳐다보기에 벌개진 얼굴로 입을 열었죠. 야, 너 갑자기 뭔 헛소리야? 마음에 들긴 무슨... 잡아떼긴. 얼굴에 딱 첫눈에 반했어요 써있구만.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전 김은주라고 해요. 친구가 여자 앞에 술을 한 잔 따르며 말했어요. 아, 은주씨 이름도 참 어여쁘시네. 전 강명진이라고요. 여기 이 자식은 박용재라고 해요. 모사씨 통성명한 김에 한 잔씩 짠 할까요? 친구가 학창시절부터 분위기 메이커라고 불릴 정도로 사교적인 놈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술자리 분위기는 점차 흥겨워졌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아리따운 외모와 달리 굉장히 소탈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먹는 것에 진심인데 오늘도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무작정 퇴근하자마자 이 먹자 골목 쪽으로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저도 유일한 취미가 맛집 탐방과 요리일 정도로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더 끌리게 됐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그날 이후 저희 세 사람은 종종 퇴근 후 만나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친구가 빠져줬고요. 그녀와 저 단 둘이 만나게 되는 날이 많아졌죠. 그렇게 한 3개월쯤 시간을 보냈을까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싫어하는 남자와 3개월 동안 단둘이 밥을 먹을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그녀는 제가 내민 꽃다발을 받아줬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5살 연하의 회사원이었는데요.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어른스럽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연애 경험이 없는 저를 때로는 부드럽게 또 때로는 강렬하게 이끌어줬고요.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매료되어 갔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매분 매초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마치 꿈같이 느껴질 정도였죠. 여자친구와 헤어질 시간이 되면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의어서일까요? 저는 하루빨리 여자친구와 식을 올리고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사귄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었기에 차마 내색은 할 수 없었죠.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도 기회를 봐서 최대한 빨리 프로포즈할 생각이었는데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요 며칠 여자친구의 얼굴이 많이 어두웠거든요. 늘 웃는 낯이던 사람이 잘 웃지도 않고 밥 먹는 양도 확 줄었죠.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빠, 사실 우리 아빠가 친구분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빚이 생겼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털어넣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골이 아프네. 뭐? 빚이 얼마나 되는데? 한 1억 정도. 아빠는 집 대출금 때문에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내가 적금 깨서 갚으려고 하는데 그거 다 해도 6천 정도거든. 나머지 4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 은주, 너희 아버님이 진 빚도 아닌데 갚아야 하는 거야? 그 친구란 인간은 이미 잠수탄 지 오래고 아빠가 보증 서류에 도장까지 다 찍었기 때문에 대신 갚아야 한대.
아빠는 매일 나한테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난 또 그런 아빠가 너무 밉고 원망스럽고. 우리 아빠가 나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근데 내가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늘 강하게만 보였던 여자친구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런 여자친구를 끌어안아 줬죠.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겠네.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은주야. 아니야, 오빠가 뭐가 미안해. 근데 오빠, 혹시 나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4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여자친구의 직접적인 부탁에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빌려주고 싶었지만 제가 뭐 잘나가는 대기업 회사원인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모아둔 돈 대부분은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고향집 처분한 돈과 생명보험금 때문에 꽤 큰 돈이 통장에 잠들어 있긴 했지만 그건 부모님 목숨값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차마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망설이는 걸 알았는지 여자친구가 한층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내가 매달 꼬박꼬박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아빠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도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응? 내가 언제 이런 부탁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데이트 비용도 꼬박꼬박 반씩 내왔잖아. 나도 어지간해선 오빠한테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큼 상황이 힘들어서 그래. 어느새 여자친구의 커다란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맘 같아선 당장 알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연인 간에 큰 돈을 거래하는 건 파국뿐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없을 것 같아. 내 돈이면 얼마든지 빌려주겠는데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나온 보험금이라 이건 함부로 손대기가 좀 그렇거든. 여자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어,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자친구는 조금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남자친구라는 놈이 여자친구가 힘들다는데 모른 척 외면한 꼴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 같아도 너무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그 후로 여자친구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밝게 웃으며 맞이해주던 그녀가 언젠가부턴 절 무심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제 말은 건성으로 들은 채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한숨을 쉬곤 했죠. 저는 그런 여자친구의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방어회 먹으러 갈까? 너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고 먹고 싶다 했잖아. 방어회? 됐어. 회면 비쌀 거 아니야. 그런 걸 왜 걱정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내가 사줄게. 이번 주말에 가자. 어때? 글쎄. 실은 나 주말에 따로 카페나 편의점 알바 같은 거라도 할까 생각 중이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주말마다 오빠 만나서 데이트하는 건 못할 것 같아. 뭐? 갑자기 알바는 왜? 놀라서 던진 질문에 여자친구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몰라서 물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아빠 보증 잘못 써서 빚이 1억이나 생겼다고. 근데 내가 지금 팔자 좋게 주말에 오빠 만나서 방어회나 먹으러 갈 때야? 투잡이라도 뛰어서 죽어라 이래야지. 여자친구의 짜증스러운 대꾸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던 제가 너무 나쁜 놈이 된 것 같았죠. 저는 여자친구를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더 차가워지는 여자친구의 태도에 지쳐갔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던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제게 그러더군요. 오빠,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난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빚 갚으려면 일도 더 늘려야 하고 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빠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설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뭐 맨날 데이트하자고 떼쓴 것도 아니고 못 만나도 다 이해했잖아. 데이트 비용도 너 부담될까봐 내가 다 냈고. 난 자주 못 만나도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오빠까지 생각하고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난 정말 내가 안 괜찮다니까? 왜 자꾸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왜? 갑자기 여자친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두고 있던 자기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냈죠. 솔직히 오빠가 돈 못 빌려준다고 했을 때 나 너무 많이 서운했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내가 오빠한테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인가? 오빠는 나랑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없고 그냥 즐기려고 만나는 건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적은 돈도 아닌데 망설여질 수도 있지. 내가 못 믿어올 수도 있지. 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 나한테 방어에 사줄 돈이 있으면 우리 집 빚이나 갚아주지. 자꾸 그런 생각만 드는데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알바 때문에 오빠랑 데이트 못할 때마다 미안해하는 것도 너무 싫고. 은주야, 난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그걸 어떻게 몰라? 구질구질하게 오빠한테 이런 말하는 것도 너무 싫다.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해. 그게 맞는 것 같아.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여자친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고한 채 가버렸어요. 제가 몇 번이고 붙잡았지만 매정하게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그 뒤로 제 삶은 순식간에 황폐해졌어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게 여자친구는 첫사랑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술을 퍼먹어도 일을 잔뜩 해도 도무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가 안타까웠던 걸까요? 여자친구와 처음 만날 당시 함께였던 친구가 충고랍시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야, 그냥 은주한테 연락해서 결혼하자고 해. 은주네 집에 있는 빚도 네가 다 갚아주고 결혼식 좀 조촐하게 하면 되잖아. 그치만 그 돈이 내 돈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숨값이잖아. 이 자식 답답한 소리 하네. 그렇다고 그 돈을 평생 갖고만 있을 거야? 뭐 그랬다가 저승길에 싸질머지고 가서 너희 부모님 드리게? 너희 부모님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걸?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 장가가는 걸 얼마나 바랬냐? 지금도 얼른 그 돈으로 은주빚 갚아주고 결혼하길 바라실걸? 친구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전부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친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술잔을 채웠어요. 거봐, 내 말 맞지? 너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돈은 그냥 돈이야. 그깟 돈과 은주 둘 중에 너한테 더 소중한 게 뭔지 잘 생각해보라고. 친구의 말에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전신을 휘감았어요. 맞아요. 제가 더 소중한 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아니라 여자친구였어요. 고맙다, 명진아. 나 먼저 일어나 볼게. 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자친구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만 보자고 했죠. 제 목소리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읽힌 걸까요? 여자친구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늦은 밤 한 카페에서 2달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어요. 여자친구는 좀 수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그런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여자친구가 대뜸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해, 오빠. 오빠한테 너무 서운한 마음에 헤어지자고 하긴 했는데 그 뒤로도 오빠가 계속 생각나서 괴로웠어. 내가 오빠를 많이 좋아하긴 했나 봐.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하려던 말을 여자친구가 하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나야 당연히 좋지. 내가 먼저 다시 만나자는 말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자 여자친구의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정말?
오빠도? 그래서 오늘 보자고 했던 거야? 그래. 이대로 너 놓치면 영영 후회할 것 같아서. 그 남은 빚 4천도 말인데 은지야, 내가 돈 빌려줄게. 아니 뭐 빌려주고 말고 할 게 없지. 결혼하면 어차피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잖아.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좀 더 멋있게 말하고 싶은데 알잖아, 나 말주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결혼하자, 은주야. 제 말에 여자친구는 놀란 것도 잠시, 이내 펑펑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좋아. 나도 오빠랑 결혼해서 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고마워, 오빠. 가진 건 빚뿐인 나한테 프로포즈 해줘서. 사실 그동안 오빠가 나한테 결혼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내서 내심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 내가 결혼할 여자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오빠가 이렇게 나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해주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 꿈 아니지? 제 소박한 프로포즈에도 기뻐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울컥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좋은 여자를 그냥 놓치려고 했다니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았죠.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재결합 후 여자친구와 제 사이는 더욱더 좋아졌고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도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부모님의 유산 중 일부로 여자친구네 집 빚도 갚아줬죠. 이자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여자친구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오빠. 이 돈은 내가 약속한 것처럼 꼭 다달이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됐어. 어차피 우리 곧 결혼할 건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도 애기 낳고 잘 키우려면 돈 많이 벌어야 하니까 결혼식은 좀 소박하게 하자. 신혼여행도 길게는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지? 난 그런 건 상관없어. 어차피 식은 다 허례허식인걸. 최대한 간결하게 하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나 애기 생기기 전까진 계속 일할게. 그리고 우리 아빠는 언제 보는 게 좋을까? 아빠가 오빠한테 면목이 참 없다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밥이나 한번 먹재. 어차피 결혼 허락받을 겸 여자친구 아버님을 한번 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그 주 주말에 예비 장인어른을 만났죠. 장인어른은 생각보다 젊고 호쾌한 분이었어요. 절 보자마자 자네 덕분에 우리 집 빚도 다 갚고 딸 앞에서도 내가 좀 웃을 수 있게 됐어. 고맙네. 하면서 손을 꽉 잡아주셨죠. 예비 장인어른 그리고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어요. 장인어른은 이대로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지 집에 가서 한 잔만 더 하자고 하더군요. 고민하다가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따라 나섰어요. 여자친구 사는 집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였어요. 쇠로 된 현관문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집이었죠. 여자친구가 신경 쓰였는지 집이 좀 많이 낡았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겹고 좋은데?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안으로 들어갔죠. 여자친구가 냉장고를 뒤져 간단한 안주거리를 만들었고요. 곧 주방 테이블에 소박한 술상이 차려졌네요. 장인어른은 그 나이 어르신들답게 술을 참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아까 밖에서 밥 먹을 때도 반주를 걸치시더니 이번에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제 잔과 본인 잔에 나란히 따르더군요. 자, 한 잔 받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장인어른이 따라주는 대로 술을 연거푸 마시다 보니 저도 조금씩 취기가 오르더라고요. 이러다 실수할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졌죠. 그런데 그 사이 장인어른이 여자친구를 시켜서 냉장고에서 또 소주를 가져오게 하더군요. 아버님, 전 여기까지만 마시겠습니다. 더 마시면 취할 것 같아서. 그러자 장인어른이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친구를 만나. 내가 일부러 취할 때까지 먹이려고 하는 거야. 모르겠어. 네?
남자들 중에 간혹 술버릇 고약한 놈들 있잖아. 술만 먹으면 지 마누라 때린다든가 욕설을 내뱉는다든가. 그래서 딸 시집 보낼 때 사윗감 술버릇은 꼭 확인하라는 말도 있는데 몰랐어? 아, 그러고 보니 들은 것도 같네요. 근데 전 진짜 술버릇 없거든요. 취하면 좀 기분이 업되는 정도지 폭력을 쓴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취할 때까지 잘 마시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아유, 어떤 놈이 예비장인 앞에서 자기 술버릇을 사실대로 말하겠어. 내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니까 일단 한 잔 더 받아. 안 받으면 난 자네가 거짓말하는 거라 생각하겠네. 장인어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인어른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죠. 나중엔 제 주량을 훨씬 넘어서서요. 속이 울렁거리며 토할 것 같더군요. 그래도 차마 내색할 순 없어서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 하고요. 거기서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마시던 술을 죄다 쏟아냈어요. 그러고 나니 좀 살 것 같아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아이, 자네 화장실엔 왜 그리 오래 있나? 설마 토한 건 아니지? 아닙니다. 그냥 볼일만 보고 왔어요. 저 아직 안 취했는걸요. 멀쩡합니다. 그래. 야, 아무래도 자네가 나보다 주량이 더 센 것 같아. 이거 자네 취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취하겠어. 말은 그렇게 해도 장인어른은 저보다 더 말소린 것 같았어요. 분명히 같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도 멀쩡해 보였죠. 제가 앉자마자 장인어른이 또 술을 내밀었고요. 그렇게 또 한 잔, 두 잔 받다 보니 어느 순간부턴 의식이 흐릿해지더군요. 아무래도 너무 무리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는 새에 정신을 잃었고요. 그 뒤로 테이블에 고개를 쳐박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느 순간 귀에 와닿는 불편한 소음 때문에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 장인어른과 여자친구가 제 머리맡에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근데 그 내용이 왠지 모르게 심상치가 않았어요. 야, 핸드폰 확인했어? 지금 있는 돈 전부 빼낸 게 맞아? 지금 핸드폰에 있는 은행 앱 들어가서 전부 다 내 통장으로 보내놨어. 어찌나 철두철미한지 핸드폰 잠금 패턴이랑 은행 앱 비밀번호 훔쳐보는데 몇 달이 걸렸네. 처음엔 장인어른과 여자친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한 채 계속 귀를 기울였죠. 잠시 후 장인어른이 초조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이 새끼 빈털털이 맞는 거지? 아마도? 지 부모한테 받은 유산 다 통장 하나에 모아놨다고 했었거든. 그때 4천 빼고 남은 게 1억 2천 정도 되는데 그게 단 것 같아. 야, 그럼 이제 빨리 지갑 꺼내서 전부 뒤져봐. 지갑도 뒤져? 아이, 당연하지. 이 새끼 신분증이랑 핸드폰만 있으면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한탕 더해서 몇 천은 더 벌 수 있을 텐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러다 경찰한테 덜미 잡히면 어떡해. 그냥 유산 빼돌린 걸로 만족하자. 안 돼. 이 자식 공사 치는데 몇 달이 걸렸는데. 일단 지갑 뒤져서 신분증은 빼둬. 정 안 되면 그걸로 사채라도 빌려두게. 장인어른의 충격적인 말에 사지가 덜덜 떨렸어요. 잠시 후 여자친구가 제 쪽으로 다가와 몸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이내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쓱 빼가는 게 느껴졌죠. 손길이 어찌나 익숙한지 전문업자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네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짐작컨대 애초에 여자친구는 제게 아예 작정하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왜 하필이면 대기업 다니는 남자나 사업하는 남자가 아닌 평범한 저를 노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여자친구는 절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는 거였죠. 애초에 집안 빚 핑계를 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다 사기였을 거고요. 제가 충격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착실하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여자친구는 제 뒷주머니에 다시 지갑을 꽂아 넣었고요. 제 신분증은 장인어른에게 넘겨졌죠. 여기
근데 이걸로 사채업자들한테 돈 얼마나 빌리게? 너무 많이 빌리면 이 사람 월급으로 평생 다 못 갚을 텐데. 참나.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있네. 너 작업 치면서 저 새끼한테 진짜 마음이라도 준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채업자들 하는지 몰라? 빚 못 갚으면 납치해다 장기 밀매범한테 팔아버리잖아. 일 커지면 괜히 경찰들한테 걸릴까봐 그렇지. 웃기고 있네. 지금까지 이런 짓 한 게 처음도 아니면서 무슨. 너 저 새끼랑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또 왜 이러실까? 갑자기 왜 질투를 하고 그래? 나한테 자기밖에 없는 거 알면서. 그 순간 분위기가 야릇해지면서 쪽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충격에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은 친부녀지간이 아니었어요.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걸 숨기고 제게 접근한 솜씨로 봐선 여러 번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본 사기꾼들이 분명했죠. 저는 바보같이 그 덫에 걸려든 거고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두 귀를 기울인 채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엿봤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중간부터 제가 먹는 술에 수면제를 탔는데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한번 토하는 바람에 약효가 덜 든 거였죠. 제가 약 때문에 완전히 골아떨어졌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제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정말 천만다행인 상황이었죠. 잠시 후 두 사람의 말소리가 멀어진다 싶어서 슬쩍 눈을 떠봤어요. 여자친구는 안방 쪽에서 도망칠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았고요. 장인어른, 아니 여자친구의 내연남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 같더군요. 지금이 기회다 싶었어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 핸드폰은 이미 여자친구 손에 넘어간 뒤였고요. 어쩔 수 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현관을 통해 나가면 안방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걸릴 것 같더라고요. 방법은 주방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몸을 빼내는 것뿐이었어요. 4층 높이라 추락하면 죽는 거 아닐까 겁이 났지만 여기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당하느니 그게 낫다 싶었죠. 물론 전 연놈들이 저를 죽일 것 같진 않았어요. 말하는 뉘앙스로 보건대 제 돈과 신분증만 빼앗고 도망칠 작정인 것 같았죠. 하지만 부모님의 유산을 통째로 사기꾼들에게 빼앗겨버리고 제가 빌리지도 않은 사채를 갚으며 사는 삶이 삶이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 전 연놈들이 도망가기 전에 얼른 경찰에 신고해 붙잡아야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작은 창문에 상반신을 먼저 끼웠죠. 창문이 가로로는 짧은데 세로로는 그래도 제법 사이즈가 있어서요. 가장 두꺼운 어깨 부분을 어떻게 구겨 넣고 나니 그 뒤로는 한결 수월하게 몸이 빠져나가더군요. 그런데 막 한쪽 다리가 빠져나온 순간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내연남의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들킨 거였죠. 이 창문 너머로 여자친구 내연남의 매서운 눈길을 마주한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공포에 질린 저는 아래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아래로 뛰어내렸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이 더 높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착지하긴 했는데 무릎으로 모든 충격을 흡수해서일까요?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끔찍한 통증이 다리에서 느껴졌고요. 전 그대로 주저앉아 고통에 몸부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창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던 내연남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자친구와 같이 계단으로 뛰어내려오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섰고요. 미친 듯이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주택가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없이 고요하고 어둡기만 했어요. 제발 누구라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 한 명만 지나가길 바랬건만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볼 수가 없었죠. 야! 저놈 저기 있다! 얼른 이쪽으로 와! 그 사이에 절 발견한 내연남이 여자친구를 불러 절 바짝 뒤쫓기 시작했어요.
벅찬 호흡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여자친구와 내연남 둘이 저를 바짝 쫓아오고 있더군요.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다친 다리로 속력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얼마 달리지 못하고 그 내연남 손에 붙잡혔고요. 내연남은 절 바닥에 짓누른 채 그 위로 올라타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이 미친놈아! 너 같으면 놓겠냐?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분명 술이랑 수면제를 엄청 먹였는데 어떻게 눈을 뜬 거야? 너 말해봐. 우리 대화 다 들었지? 그치? 무슨 대화?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놓으라고! 본능적으로 거짓말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먹힐 리가 없었어요. 역시나 그 내연남은 헛소리하지 말라는 듯 제 배에 강하게 주먹을 한 방 날리더군요. 웃기고 있네. 그런 놈이 이렇게 죽어라 도망가? 너 분명히 우리 하는 얘기 다 들은 거야. 그치? 그렇다면 어쩔 건데? 어쩌긴 뭘 어째? 이렇게 된 이상 곱게 살려보낼 순 없지. 사채빈 못 땡겨 쓰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냥 죽어줘야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놈이 제 목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숨이 콱 막혀오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이대로 정말 허무하게 죽는구나 싶더군요. 어느새 달려온 여자친구는 저와 눈이 마주친 것도 잠시, 이내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절 외면하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가 내가 죽어가는 걸 외면하다니. 그동안의 꿈같은 시간이 모두 거짓으로 날조된 것이었다는 걸 확인받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궁지에 몰리면 어느 순간 힘이 솟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억울해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 보기가 차마 미안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순 없겠더라고요. 저는 바닥을 긁어 모아 흙먼지를 한 움큼 집어 올렸고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 그걸 내연남 얼굴에 뿌렸습니다. 제 목을 조르는 것에만 집중하던 내연남은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요. 전 그 사이 벌떡 일어나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 너 거기 안 서! 너 잡히면 진짜 뒤질 줄 알아! 내연남은 바닥으로 무너진 것도 잠시, 이내 악에 바친 고함 소리와 함께 저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려움에 차마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앞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죠. 미로 같은 골목골목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잠시 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환한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요란하게 빛을 발하며 점점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을 비비고 좀 더 자세히 쳐다보니 글쎄 경찰차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지역이 치안이 워낙 안 좋아서요. 경찰차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돈다고 하더군요. 근데 운 좋게 제가 딱 맞닥뜨린 거였죠. 경찰차를 본 순간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얼른 경찰차로 달려가 두 손을 휘저었어요. 저기요! 여기요! 여기 좀 살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 고함에 순찰차가 멈추고 경찰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저를 본 순간 흠칫 놀라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당시 저는 머리는 산발에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고요. 뛰어내릴 때 다친 다리에서 피까지 흐르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사기꾼들이 절 죽이려고 해요. 여자친구가 아니었어요.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더니 저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저는 횡설수설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사기꾼 연놈들은 경찰차를 본 건지 뭔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죠. 이대로 놓치면 끝이란 생각에 초조해지더군요. 제발 그 사기꾼들 좀 잡아주세요. 제 신분증이랑 돈이랑 다 털어갔어요. 그 돈 못 돌려받으면 전 끝이에요. 그리고 제 신분증으로 사채도 쓸 거라고 했어요. 한두 번 사기쳐본 솜씨가 아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그 사람들 인상착의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여자친구와 그 내연남의 외모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경찰차에 타고 일단은 그 빌라로 함께 가보기로 했죠.
하지만 역시나 그 빌라엔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작정하고 튄 것 같았죠. 역시 집으로 다시는 오지는 않았나 보네요. 일단 서해 긴급 연락치고 인원 배치 더해서 뒤져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같이 서로 가시죠. 경찰의 말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안방 위에 제 핸드폰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는 게 눈에 띄더군요. 짐을 채 다 싸기도 전에 저를 잡겠다고 뛰쳐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놈들이 이걸 그냥 두고 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선가 계속 익숙한 꽃냄새가 제 코를 은은하게 자극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익숙한 냄새가 나지 어리둥절해진 것도 잠시. 이내 그 냄새가 여자친구의 향수 냄새라는 걸 깨달았죠. 여자친구는 평소 향수를 즐겨 뿌렸는데요. 이 달콤한 꽃향기는 오늘 뿌린 향수 냄새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경찰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 사실을 얘기했고요. 그 말에 경찰들도 나가려던 걸 멈추고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주방, 안방, 화장실, 크지도 않은 빌라 내부를 조심스럽게 둘러보다 마지막으로 작은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유독 커다란 옷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경찰 2명이 말없이 눈짓을 교환했고요. 그대로 한 명이 다가가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옷장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내연남이 튀어나왔어요. 옆에는 여자친구도 함께였죠. 이 새끼들 다 안 꺼져!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왜 남의 집에 멋대로 쳐들어오고 난리야! 내가 너네 싹 다 가택 침입죄로 신고할 거야. 알아?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 함께 서로 좀 가주시죠. 내가 미쳤어! 내연남은 씩씩거리며 마구 성을 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위협용으로 총을 들고 있기 때문인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죠. 경찰들 역시 내연남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긴장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가 이어지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내연남이 자기 뒤에서 덜덜 떨고 있던 여자친구를 경찰들에게 집어 던지다시피 밀어 넣었고요. 경찰들이 당황해 여자친구를 붙잡는 사이 그들을 밀치고 현관으로 달려가려고 했죠. 하지만 내연남이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거라는 걸 진작에 예측하고 있던 저였어요. 문가에 서 있던 저는 내연남이 뛰는 순간 제 발을 슬쩍 내밀었고요. 내연남은 제 발에 걸려 그대로 우당탕 바닥으로 구르고 말았네요. 그러자 경찰들이 재빠르게 여자친구에게 수갑을 채운 뒤 내연남에게 달려갔고요. 이내 몸부림치는 내연남에게도 수갑을 채웠죠. 자기 지금 나 버리고 혼자 튀려고 한 거야? 어떻게 자기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해? 애초에 네가 저 새끼 도망치나 안 치나 감시를 잘하고 있었어야지. 대체 뭘 한 거야? 난 짐 싸고 있었잖아. 감시는 자기가 했어야지. 사기꾼들은 경찰차에 실려서 서로 가는 와중에도 서로 싸우기 바빴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내가 대체 이런 한심한 종자들이랑 뭘 한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어쨌든 그날은 하루 종일 경찰서에서 그 사기꾼들과 분리된 채 수사를 받아야 했고요. 전 이튿날이 돼서야 경찰서 밖을 나올 수 있었네요. 물론 그 사기꾼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갇혔죠.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놀라웠어요. 그 사기꾼들은 전과 팔범의 악질적인 범죄자들이었는데요. 특히 둘이서 한패로 어울려 다니며 순진한 남자들을 등쳐먹는 짓을 주로 했더군요. 저 말고도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고요. 심지어 그 사기꾼들이 명의를 도용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바람에 인생이 풍비박산이 난 사람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몇 차례나 저지를 수 있던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게다가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년놈들에겐 공범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그 또 한 명의 공범이란 다름 아닌 제 친구 강명진이었어요.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당시 술자리에 함께였던 친구 말이죠.
사실 계속 궁금했거든요. 전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저를 알고 그 고깃집에서 접근한 거였는지 말이죠. 알고 보니 제 친구 놈이었던 그 자식이 사기꾼 일당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요.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억대 유산을 물려받은 걸 알고 그 사기꾼 일당과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저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익의 10%를 받기로 했었더군요.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어요. 친구는 뒤늦게 자기도 감옥에 갈 처지가 되자 절 붙잡고 울며불며 사정하더군요. 미안하다 용재야. 실은 내가 우리 마누라 모르게 스포츠 도박을 좀 하는 바람에 빚이 꽤 생겼어. 근데 차마 마누라한테 말은 못하겠고 어떻게든 나 혼자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봐주라. 그래도 우리 한땐 친구였잖냐. 울며 매달리는 친구를 보면서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신감만 더 깊어질 뿐이었죠. 저는 친구를 매몰차게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친구 같은 소리하고 있네. 힘들다고 사기꾼들한테 팔아넘기는 게 네가 말하는 친구냐? 나 하마터면 우리 부모님 유산 다 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업자들한테 장기 팔릴 뻔했어. 어떻게 그걸 알면서도 날 그 년놈들한테 팔아넘길 생각을 해? 차라리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가. 어떻게 친구란 놈이 그런 짓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재야. 근데 너랑 다르게 난 처자식도 있고 알잖냐. 우리 딸 이제 겨우 3살인 거. 아빠 감옥 갔다고 어떻게 말하겠어. 나 돈 없으면 돈은 또 누가 벌고. 제발 부탁한다 용재야. 나 말고 우리 마누라랑 샛별이를 봐서라도. 막말로 내 처자식도 아닌데 내가 사정을 왜 봐줘야 하는데. 그러게 애초에 착하게 살았어야지. 아무리 돈이 궁해도 어떻게 그런 안면수심의 범죄에 가담할 생각을 해. 난 그 인간들이 너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 정말 몰랐어. 나한텐 그냥 돈만 좀 털어먹고 말 거라고 했다고. 그 인간들이 너한테 그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 알았으면 나도 소개 안 했을 거야. 진짜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너 같은 쓰레기랑은 더 말을 섞는 것도 아깝다. 됐고 그냥 네가 치른 죗값 달게 받아. 오늘부로 난 네 연락 안 받을 거다. 저는 친구를 버려두고 그냥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친구를 없는 사람인 척 취급했죠. 친구를 비롯한 그 사기꾼 일당들은 결국 검찰로 넘겨졌고요.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놈들이 모아둔 돈이 아예 없진 않아서 저는 피해본 금액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기꾼들에게 당한 일을 완전히 없는 셈 칠 순 없었어요. 한동안 저는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고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죠. 그 사이에 그 년놈들은 출소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요. 처음엔 그 사실이 너무 분통하고 화가 났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겐 감옥 밖 세상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도 그럴 게 한때 제 친구였던 놈은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지금은 그렇게 사랑했던 딸 얼굴도 못 본 채로 살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간도 진작에 다 망가져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군요. 그리고 한때 제 여자친구였던 여자는 나와서 정신 못 차리고 또 똑같은 꽃뱀짓을 저지르려다 덜미가 잡혀 지금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자친구의 내연남은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들과 시비가 붙는 바람에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됐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잘 견뎌냈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아내는 전 여자친구와 달리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고요. 진심으로 저만을 위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를 닮은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운 좋게 목 좋은 곳에 청약이 당첨돼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보금자리도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톡톡한 역할을 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게 됐네요. 앞으로도 부디 제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길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모두 실이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 저는 더 성숙해졌고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예리해졌으니까요. 이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믿고 더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